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2,700 안팎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스텝을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연준의 뜻에 따라서 5월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예상대로 나올지 혹은 자이언트 스텝도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장전 작전 타임 짜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난주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과 외신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 이상의 강한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제롬 퍼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의 지속이 계속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우가 특히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3대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거의 3% 가까운 낙폭을 키웠고요. 나스닥은 2.55%, 그리고 S&P 500이 2.77%의 내림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대해서 경계감이 커지면서 주요 기술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애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애플은 2.78% 내림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41% 내렸습니다. 알파벳 A가 4%로 가장 큰 낙폭을 키워내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애플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주주 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17.6%의 매출 증가를 보고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A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 23%의 매출 증가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보면 2.66% 내렸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동사의 성장세 그리고 이익률 전망을 낙관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0.37% 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도이치방크의 한 애널리스트가 동사의 실적 발표에서 우수한 수익성 그리고 생산량 확대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재확인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3.31% 내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의 흐름이 약화된 원인으로는 시장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파가 계속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무려 24%나 급등을 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어서 WTI는 반면에 1.7%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의 수요도나 우려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를 살펴보면 0.71% 내렸는데요. 긴축 공포 속에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4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특징주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스냅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소셜 미디어 업체인데요. 회사가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활동 사용자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덕분에 1% 이상 오름세를 시현을 하면서 1.16%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겠습니다. 역시 실적 발표를 했죠. 밀레니얼 그리고 X세대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를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도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 가입자가 월 3만 6천 명 줄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원인으로 HCA 헬스케어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체인인데요. 연간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20% 이상 급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이 여파가 좀 남아 있으면서 확실히 다른 헬스케어 섹터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HCA 헬스케어 21%대 빠졌고 인투이티드 서지컬 14%대 급락,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도 13%대 빠지면서 모두 두 자릿대 강한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외신들 하나하나 들여다보시죠. 네, 이번 주에 메가캡 기술주,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 Street week ahead stakes are high as mega-cap companies highlight big earnings week. 네, 이렇게 메가캡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이 실적이 미국 경제에 대한 이익 전망을 확인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어서 최근 급격히 조정 양상을 펼친 뉴욕 증시가 다시 살아나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은 연준의 매파적 행보 그리고 최근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급등한데 가운데 나온 이런 실적이 될 텐데요. 투자자들은 탄탄한 기업 전망에 기대서 이익 전망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It's probably the strongest argument you can make for owning stocks at this point that corporate profits are still very robust. 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즉, 기업이익이 여전히 매우 견고하다면서 아마도 현 시점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강력한 주장이 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글로벌 시장 전략가의 의견을 볼 텐데요. I think next week is critical for tech and high growth names, especially the higher valuation stocks.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앞으로의 이 의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기술주,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의 중요한 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밸류에이션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를 평가해봐야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시총이 워낙 큰 만큼 메가캡 기술주의 실적 영향이 시장에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시 후 관련해서 신승용 대표와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ed's master cast doubt on the need for shock interest rate hikes ahead.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주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 22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연준이 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시장의 관측을 부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메스터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금리 수준을 2.5% 부근까지 올리기 위해서 5월에는 50bp 그리고 그 이후에 수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But wouldn't favor going higher than that 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이상을 더 올릴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메스터 총재는 경제와 인플레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지 그리고 중단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쳤는데요. 실제 연준의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움직임은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지원을 받는 자율주행 기술 회사죠. 포니 AI가 중국에서 택시 면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로봇주의 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러버 택시 스타트업 포니 AI gains taxi license in China City.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니 AI는 광저우시 난사구에서 무운전자 차량 100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아마존은 지난해 베이징에서도 무임승차 로봇택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경우에는 베이징에서는 훨씬 더 작은 공업지대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포니 AI 대변인은 포니 AI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이번 발표는 미래 모빌리티 조기 선도를 목표로 스타트업이 수십억 달러를 자율기술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로봇주에 매기가 집중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로봇주의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살펴봤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외신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뉴욕 증시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황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제 월요일장 이제 시작하기 전에 늘 좋은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 미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빠르게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1,240원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100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물 경기 그리고 금융 경기 이 두 가지가 금융 경기는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는 완만한 상황으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계단과 완만한 둔턱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다면 거기는 항상 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사이의 갭이고 이 갭을 메꿔가느냐 아니면 급작스러운 갭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금융시장의 충격 내지는 금융시장의 사실은 모멘텀 또는 충격 이 둘 중에 하나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조금은 더 충격적으로 조금은 더 시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페드의 정책, 방향성, 그들의 스텝 자체를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소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다라는 부분 먼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융시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있고요, 채권시장이 있고 환율시장이 있습니다. 환율. 특히 환율은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어느 금융시장보다도 가장 신속하게 물론 시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장 신속하게 금융시장의 상황과 실물시장의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시켜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최근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상당 부분 상향 계속해서 이제 그 우상향을 지속을 하면서 어느덧 100포인트를 넘어서서 100을 넘어서서 101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 전개되고 있다. 그만큼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큰 뜻, 의미 무엇인지를 짚어보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사야 될지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워나가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물론 원달러 환율이 1240원, 1230원을 이미 넘어섰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원화가 뚜렷하게 약세를 보일 만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은 금통위에서 시장의 전망치, 시장의 예상치와는 달리 지난주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총재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이유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원화의 약세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환율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앞서서도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이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만 빅스텝이다라는 이야기, 슈퍼스텝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 긴축에 대한 강도 이 부분들이 우리 실물 시장의 움직임, 완만한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조금 더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 유출이 나타나게 되고 반면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원화의 약세가 아니라 달러화의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환율들 다 똑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경쟁력에서는 차이가 제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금리의 방향성,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의 방향성, FOMC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한은의 금통위의 방향성, 그리고 실물경제, 수출입도 최근 조금 좀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금융경제의 변화, 소위 말하는 외국인 자금 이탈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결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우리 금융시장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당분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니 해도 달러 인덱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원화가 잘못해서 약세를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통화보다 달러가 비정상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지금 트레이딩이나 혹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그 국가 경쟁력 중에서 수출 부분이 좀 부담이 느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타격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환율 시장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코 우리 경제,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수출 시장인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환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환율도 같이, 심지어는 일본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보다 조금 더 급격한 방향으로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 제품보다는 조금 좀 수출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꼭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나, 좀 불편한 진실은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번 4월 20일까지의 통계 52억 달러라는 조금은 좀 큰 무역 적자 규모, 4월 30날까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 물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1달러짜리를 1,000원에 수입을 해왔다라면 지금은 1,200원대에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 그러면 과거 1,000원대에 수입을 해왔던 때보다 더 비싸게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수입 물가는 곧바로 우리들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부채질을 휘발유를 끼얹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무역 적자는 일단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해외에 되파는 그런 가공 무역의 어떤 그 모양새를 상당 부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금융시장, 외국인들의 수급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4월 이후 외국인 4월 누적 금액으로 3조 달러가 넘는, 3조 원이 넘는 3.3조 원의 순매도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트렌드, 그런 기조를 보이다 보니 주가가 오르지 않고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달러화 가치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매도 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도 배경은 너무 뻔합니다. 미국의 긴축입니다. 여러분, 긴축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 이제 그 5월달 3일, 4일, 이제 한 일주일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빅스텝은 물론이고 QT까지 그 양적 긴축까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다만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죠. 일주일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발언도 시장 내에 못하게 되는 그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관망 양상으로 그들의 주식 매매가 기울 가능성이 높겠다. 과거처럼 매도를 많이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수를 많이 하지도 않는 그냥 관망의 수준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 수급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첫 번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우리나라 환율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을 확실히 봐야 되겠다. 이게 그나마 하향 안정화, 상승세를 멈추기만이라도 한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 시기를 일단 5월 3일과 4일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일단 연주 FOMC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과의 소통을 완벽하게 했을 때 일단 불안 심리가 제거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도랠리가 조금은 좀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주 또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관망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달러화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달러화를 좀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이제 불타기를 좀 하거나 혹은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금 가격에 투자하거나 이런 투자 방법들도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미 해외에서는 금 가격 온수당 이제 2,000달러를 분명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2,000달러를 넘어서 3,000 시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상황.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 금이 3,000달러가 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그 원자재 수급난이랄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 부분 높아져야 될 것이고, 그러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너무 뚜렷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달러화는 분명히 강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선호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주식시장에 머물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결국은 달러화 강세, 원화의 약세가 아닌 달러화의 강세다. 그렇다면 달러화를 가지고 소비를 하는 달러화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다. 네. 그 이야기는 미국으로, 당연히 미국에서의 어떤 그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미국 달러화에 대한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재에 대한,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분명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유일한 힌트, 유일한 어떤 그 방점은 미국 국민들의 달러화 상승에 따른 구매력 상승 쪽에 분명한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다. 결국은 미국 소비와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가전이나 의류를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류 수출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이를 운반하고 있는 해운 업종,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점. 달러 인덱스의 방향과 여러 가지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갭이랄지 이런 부분. 근데 결국은 달러의 가치 상승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이다라는 점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와 강세의 배경과 그리고 움직임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 자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좀 체크 포인트로 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달러 그리고 환율 이야기를 좀 했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까지 이젠 벗고 놀러 가기 시작하면 항공주가 가장 좀 뜨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크지 않다고요? 예, 지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는 항공, 여행,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야외용 화장품, 색조 화장품도 가능하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을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근데 다른 부분, 뭐 여행이나 화장품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항공주 같은 경우 사실상 미국에서의 뭐 델타 항공이랄지 유나이티드 에어랄지 이런 항공주들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의 움직임들 그다지 긍정적인 방향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어떤 그 국제선의 어떤 그 활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단 그 인천공항에서의 목표가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의 50%의 국제선 증가를 유도하겠다라는 계획. 이거 자체가 아직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리할증료에 대한 부담이 아닌 부담으로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 결국 달러의 강세와 국제 유가의 강세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항공주와 우리 항공주의 디커플링 양상 서로 비동조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제선 비율과 국내선 비율이 미국 항공주와 우리 항공주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항공주 같은 경우는 국내선 비율이 4% 내외밖에 안 됩니다. 국제선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선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국제선 그 이후에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항공주들의 어떤 그 모멘텀을 받을 시기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인천공항 공항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공항버스가 다니는 시점 그때야말로 진정한 소비 수요, 여행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시절이 아닌가.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항공주를 매수하는 것이 적정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항공주가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요인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좀 항공주가 제대로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면 언제쯤일지에 대한 타이밍까지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표님, 오늘장 작전은 저희가 어떻게 짜갈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죠. 네. 진짜 오늘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의 갭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갭을 메꿔나가는 시장의 상황이 진행이 될 텐데 지난주, 이번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주 대형 기술주들, 미국에서 대형 기술주들의 어떤 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래를, 향후 비전을 분명하게 이번 공룡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팬데믹 시절에 수혜를 받았던 업종보다는 엔데믹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업종에 미리미리 나의 포트폴리오를 다져나가는 그런 시기로 이번 주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고요. 지난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던지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넷플릭스 집콕은 이제 지고 이제 밖으로 야외 활동으로 나가는 시기. 여기서 수혜를 받을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이번 주 미리 다지는 계기, 한번 다지는 시기로 삼아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국내 증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작전명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박스권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기에 저희가 어떤 작전 키워드를 가지고 작전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수는 확실히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14일에 전 국가 지역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좀 해제하였고요. 4월 18일에는 이제 영업시간, 사적 모임, 그다음 행사 집회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를 이제 전면 해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2년 1개월 만에 완연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좀 전환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좀 시장의 긴축은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복된 상황 속에서 좀 시장이 좀 약간 지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이제 4월 20일에 장중한 때 2.98%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2018년 1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새롭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빅스텝으로 가느냐에 좀 문제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도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긴축이라든지 지정학적 위기가 좀 완전히 끝나거나 이후의 경로를 좀 예측이 가능할 때 좀 추세적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수요 위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지나치게 좀 우려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앞선 판단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옅어지고 있다는 점, 두려움도 옅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좀 매수에 대한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보다는 기대를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두 번째 질문, 앞서서 외신센터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번 주 미국의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쓴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번 주 확정 실적 그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일단 저는 반도체 섹터도 확실히 이제 조선 섹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업종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가 좀 상당히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 좀 피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상세 실적이 좀 나오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7일,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28일 날 1분기 이제 실적을 좀 발표를 하는데 이미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7일에 1분기 매출액 77조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4조 1천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영업이익과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다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었고요.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세 실적, 사업 부분별 이제 상세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공개가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이 되는 건 반도체 실적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부터 DRAM 등의 어떤 가격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1분기 반도체 실적이 좀 축소될 것이라는 좀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선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호조세를 좀 이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통적인 기술기임에도 불구하고 DRAM 수요가 데이터 센터를 좀 중심으로 좀 양호했다는 점, 그 다음에 고가 제품의 판매가 좀 증가를 하면서 가격 하락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소폭이 그쳤기 때문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체 매출, 1분기 전체 매출이 77조, 영업이익 14조인데 그 가운데서 반도체의 어떤 매출은 한 26조 정도, 영업이익은 한 8조가 좀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실적과 비교하게 되면 매출은 3분의 1,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분의 2 수준으로 상당히 선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을 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난 1분기와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좀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여기 아마 SSD 향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여기에 실적까지 좀 더해져서 어떻게 보면 업종에 대한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실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특히나 이제 연준 관련된 의원들의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서면서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 저희 작전 어떻게 좀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지수 관련돼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 한 2,700선을 좀 회복을 했다가 좀 추가 상승을 노렸지만 결국은 2,700선을 좀 간신히 좀 수성하고 좀 한 주를 좀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국내외 대형주 실적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실적 결과에 따른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예상치의 어떤 상회, 하회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또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좀 될 수 있고 향후 이익 개선세가 이제 기대되는 종목군의 수익률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닥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은 좀 진행 중이고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잡음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중국 경기가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양호해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좀 이러한 악재를 좀 소화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달 4일에 이제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좀 인상이 되면 오히려 이제 악재 해소로 인한 좀 어떻게 보면 지수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5월 달부터는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당분간은 종목 장세, 다만 한 5월 달부터는 지수의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과 더불어서 이번 주 증시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가 더 안 나올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 시장이 그래서 좀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한데 시장 대응 저희 어떻게 해가면 좋을까요? 네,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을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월 50bp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감안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다가 6, 7월 연달아서 75bp 인상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흐름의 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최근에 강했었던 그 기계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농기구와 관련된 종목, 각각 캐터필러, 디어 이런 종목들이 연속해서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시장 흐름 자체가 한 단계 더 미국 시장을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은 명백해 보이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시장이 중점을 어디로 타겟을 맞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제 1분기 실적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실적 관련주를 짚고 갈 필요가 있겠고 오늘 특징주로는 실적 관련주 중에 하나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거운 다우지수가 이만큼 내려온 걸 보면 미장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럴수록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의 초점이 예상치가 한 1,400억 정도 아니면 1,200억 정도, 예상치가 한 500억, 600억 정도의 예상치까지 시장의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레인지 자체는 약 700억에서 1,200억 원대가 컨센서스 예상치고요. 1분기 관련해서 아무래도 비수기 영향, 올리디 사업은 계절적으로 비수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LCD 패널 가격이 하락을 한 요인 같은 경우가 중국적인 측면,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존재하지만은 수요 부분에서 아무래도 부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1분기 실적은 실적 레인지가 700억에서 1,200억 원으로 형성돼 있지만은 그 이하의 실적 발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하의 실적 발표라고 하면은 그 700에서 1,200억 원대 레인지 하단의 실적 발표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주가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1분기 실적이 900억 원대 못하게 나오거나 900억 원대 이상으로 나오거나 1,000억대 초반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1분기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냐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OLED 관련한 모멘텀이 존재를 합니다. 이 또한 기대감이기는 하지만은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OLED TV의 단가 자체가 LCD TV와 관련해서 큰 차이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큰 차이가 없어졌다고 하면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고가가 아니고 충분히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수준까지 그 가격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OLED와 관련해서 각각 본격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북미 쪽에 이제 QD OLED를 출시를 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LCD보다는 OLED 부분의 판매 증대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부진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식을 팔지 살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한 모멘텀은 향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선이라든지 그러한 모멘텀 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OLED와 관련된 모멘텀, 즉 TV 부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판매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적 또는 부합하는 실적, 그 수준을 발표한다고 하면 이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네, 실적과 관련돼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죠.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하회하거나 부합하더라도 그걸 보고서라도 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역발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굉장히 빽빽한
굵직한 증시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목하고 계시는 일정들이 있다면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먼저 현대기아차, 완성 자동차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게임 펄어비스에서 만든 그 게임이 중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은 LG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가 28일에 있게 되고요. 나머지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발표도 28일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일정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실적 중심의 스케줄이 많은 상황이고 그 실적 중심의 스케줄의 카테고리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건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별로도 뭐 게임 출시라든지 뭐 새로운 제품 출시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주초에 한번 체크하고 가면은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까지 주초에는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다시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이니만큼 이번 주 좀 굵직한 발표들은 좀 체크를 하고 가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신 일정들 중에 특히나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로는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특징주로 한번 펄어비스를 오늘 말씀드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구간 대비해서는 주가가 하락을 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저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공매도의 확대가 지속되었고 수급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4월 26일에 중국이 게임이 출시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까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왜 존재했냐 하면은 기존의 던파 모바일이란 게임이 중국 출시 하루 전에 출시가 안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 공매도는 확산이 되고 매수세는 부진하다 보니 주가가 9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내일 게임의 출시는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출시 이후에 일매출 발생 여부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게임의 중국 출시 같은 경우가 잘 될 거란 기대감, 그 구체적으로 잘 될 거란 기대감의 수치는 지금 일매출 같은 경우가 25만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형성된 예상치가 그 정도인데 투자자로서 게임을 많이 해보고 그 게임 안에서 검은 사막 게임 정도면은 일매출이 25만 이상으로는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게임의 중국 출시에 대한 일매출이 25만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미리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시장도 불안하고 현재 시점에서 25만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내일 확인하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저의 주관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 약할 수 있다. 시초 같은 경우는 약하겠죠. 그런 약한 구간에서 게임의 내일 출시에서 일매출의 25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25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투자자로서는 오늘 시초에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지수가 밀려서 시작한다 하면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
만약에 9만 원 이하로 시작한다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는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매수를 하고 관찰해봐야 할 거는 출시 후 중국 내 순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위 이내는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되고요. 10위 이내 진입을 해서 만약에 5위 이내까지 진입을 한다면 주가는 10만 원 이상은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 일시 출시 일정과 더불어서 펄어비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간략하게 오늘장 전략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강했던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도 차익이 나오는 모습, 미리 선행해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차익이 나왔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 초점이 실적 시즌에 맞춰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율 흐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한 50%까지도 줄이고 시장 대응한다는 그러한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관점 중립 이하 정도에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종목이 하루 만에 싸졌다고 해서 강하게 살 장은 아니라는 점 강조드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 방법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바로 다음 시간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